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야구는 끝났다며 조롱하던 일본 언론이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커녕 대만, 호주에게도 이젠 안 된다며 예선 탈락 1순위 후보로 거론된 한국.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3%의 확률을 뚫고 8강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해냈습니다. 호주와의 경기 5점 차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9회에 점수를 내며 극적으로 5점 차를 만들어냈고 4경기 11타점, 대회 최대 타점을 기록한 한국의 무명 선수에게 MLB의 모든 스카우터들의 주목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대만과 호주를 동시에 탈락시킨 3%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야구가 죽었습니다. 적어도 2026년 3월 도쿄돔 프레스센터에서는 전 세계가 그렇게 확신했어요. 대만전 연장 패배 직후였습니다. WBC 주최 측 직원들이 한국팀 프레스센터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태극기가 박힌 명패를 뜯어내겠다며 드라이버를 들이밀더군요. 경기가 아직 남아있는 팀한테 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이름은 호시노 켄지. 제이스테 수석 연구원으로 23년째 야구를 숫자로 해부해온 사람입니다. 제 손에는 한국의 탈락 확률 97.3%가 찍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307경기 연속 적중,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전 세계 기자 앞에서 공식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였죠. 명패를 뜯으려는 직원과 한국 스태프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두 팔을 벌려 부스 앞을 막아섰는데 직원이 그 팔을 톡 밀어냈어요. 태극기 명패가 벽에서 반쯤 뜯겨나간 채 덜렁거렸습니다. 한국 기자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지만 주최 측 직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심을 줄 이유가 없었어요. 숫자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단상에 올라서자 프레스센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제 쪽을 향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뒤쪽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색 그래프가 떠올랐죠. 한가운데 박힌 숫자 97.3%. 한국의 탈락 확률이었습니다. 피지컬이 앞선 호주를 상대로 5점 차 이상 승리하면서 동시에 2실점 이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확률은 2001%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감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호주 타선의 평균 장타율, 한국 불펜의 평균 자책점, 도쿄돔의 타구 비거리 데이터까지 모든 변수를 집어넣은 결과였습니다. 수학적 결함 수준의 불가능. 제 입에서 그 문장이 나오자 기자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졌어요. 한국 기자들 쪽에서 유독 깊은 침묵이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던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의도적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한국의 사망 선고를 기정사실로 박아버리는 퍼포먼스였으니까요. 종이 뭉치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져 한국 기자석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더군요. 그때 프레스센터 연문이 열리며 WBC 디렉터 리차드 스미스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미국인이었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한국 관계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한국 관계자가 멈칫하며 받아들었죠. 봉투를 열자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저녁 서울행 귀국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프레스센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미스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봉투를 건네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모욕이었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짐 싸서 돌아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 관계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안경 너머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지시하는 결과를 감정으로 거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자석 한가운데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줄담배로 쉰 목소리가 프레스센터를 찢었습니다. 최민철. 30년 차 야구 전문 기자라고 나중에 알았죠.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경기도 안 끝났는데 명패를 뜯고 비행기 티켓을 던지는 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낡은 노트북이 충격으로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런데 최민철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스센터 전체에 비웃음이 번졌죠.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졌어요. 그 플래시는 최민철을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쯤 뜯겨나간 태극기, 명패를 배경으로 분노하는 한국 기자의 얼굴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 스포츠면에 실릴 사진이었죠. 최민철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담한 침묵이었어요. 모니터 하나가 대만 방송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왕치엔이라는 대만 해설위원이 방송석에 불판을 올려놓고 있더군요. 최고급 와규를 석소에 위에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 야구 장례식을 축하합시다. 그 문장이 자막으로 깔렸어요. 스튜디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왕치엔의 들뜬 얼굴이 비쳤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팩트였으니까요. 프레스센터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였어요. 한국 에이스 투수 한 명이 팔꿈치를 부여잡은 차에 들것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이 무릎을 절뚝이며 구급차에 올랐어요. 생중계 화면이 실시간으로 프레스센터 모니터에 뿌려졌습니다. 한국 기자석에서 한숨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최민철 기자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더 볼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데이터를 갱신했습니다. 에이스급 투수 2명이 빠지면 한국의 탈락 확률은 97.3%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극세사천으로 화면을 한번 닫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TV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야구 팬들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있었죠.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번에도 끝이다. 4연속 탈락 확정이라는 글이 쏟아졌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레스센터 구석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영어 억양이었습니다. 호주팀 고문 존 밀러였죠. 48살의 전직 메이저리그 코치. 목소리가 유난히 크더군요. 의도적으로 한국 기자들이 들을 수 있게 볼륨을 높인 게 분명했습니다. 내일 한국전은 훈련 삼아 가볍게 밟아주라고 전해 밀러의 입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한국 기자석 쪽에서 누군가 주먹을 꽉 쥐는 소리가 났지만 밀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고 휘파람까지 불며 나가더군요. 저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프레스센터 안에 남아있는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어요. 반쯤 뜯긴 명패 아래서 귀국, 비행기 티켓이 든 봉투를 쥔 채 에이스들이 실려 나가는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굴욕이 겹겹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 계산에 따르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프레스센터를 나서려던 순간 시야 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한국 더그아웃 쪽 중계 화면이었어요. 카메라가 한국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명 선수들이 앉아 있었죠. 프로필 사진조차 없는 얼굴들. 에이스가 실려 나간 뒤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수도 없었습니다. 전부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를 꽉 깨물고 눈에 핏줄이 선 채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화면을 2초쯤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터에 없는 표정은 분석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생애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주전을 하루 앞둔 도쿄돔 훈련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메이저리그 계약을 앞둔 스타급 선수들은 이미 짐을 싸고 떠난 뒤였죠. 정규 훈련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였지만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해 관중석 상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 팀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태블릿을 켜고 극세사천으로 화면을 닦는데 그라운드 쪽 출입구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장하는 선수들 앞에 낡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 한 명이 보였어요. 59살. 덥수룩한 수염에 낡아빠진 국가대표 바람막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권상길, 한국 대표팀 수석 장비 반장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리어카 위에는 녹이 세운 공구 상자와 테이프가 감긴 배트 가방이 실려 있었어요. 바퀴가 삐걱거릴 때마다 그라운드에 울리는 소리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 반대편 출입구로 호주 대표팀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형 장비 트럭 2대가 그라운드 옆까지 바짝 붙어 섰습니다. 최신형 트랙맨 장비가 은색 케이스에서 꺼내지더군요. 호주 스테프넷이 능숙하게 조립을 시작했어요. 삼각대 위에 올라간 센서가 초록색 불빛을 깜빡이며 가동을 알렸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트래킹 시스템이었죠. 호주 선수 하나가 한국 쪽을 흘끗 보더니 한국의 낡은 피칭 머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끝으로 툭 찼어요. 피칭 머신이 삐걱거리며 기울었다가 가까스로 서더군요. 호주 선수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가 텅 빈 돔구장 천장까지 메아리 쳤어요. 권상길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더군요. 그냥 불펜 쪽을 향해 묵묵히 바퀴를 굴렸어요. 저는 관중석에서 태블릿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장비 수준 확인 완료. 한국팀 데이터 수집 장비, 전무, 분석 가치 없음. 그렇게 적고 화면을 닦았어요. 그때 프레스석 쪽에서 카메라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대만 방송국 카메라맨이었어요. 렌즈가 먼저 권상길의 발을 잡았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작업화. 앞코가 닳아서 실밥이 드러나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하더니 호주 선수의 발로 옮겨갔어요. 반짝이는 명품 스파이크. 새하얀 밑창에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교차 편집이었죠. 대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깔렸을 겁니다. 낡은 작업화대 명품 스파이크. 조롱의 소재로는 완벽했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하나둘 그라운드로 나왔어요. 그런데 선두에 선 두 사람을 보고 저는 태블릿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42살. 노경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현역 투수였어요. 그 옆에 26살 문봉영이 서 있었죠.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필 사진조차 등록되지 않은 타자였습니다. 일본 관중석 상단에 앉아있던 관객 몇몇이 한국 선수들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일본어로 소리쳤습니다. 양로원이냐? 웃음이 퍼져나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관중석 이곳저곳에서 킬킬대는 소리가 번졌죠. 노경은이 마운드에 올라가 어깨를 돌리기 시작하자 야유가 본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은퇴식 하러 왔냐? 구장 전체에 메아리 치는 조롱이었어요. 노경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로진백을 집어들고 손에 비볐어요. 문보경이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선수 정보가 떴어요. 이름 옆에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회색 실루엣과 함께 두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No image. 사진 없음.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메이저리그 데이터베이스에 얼굴조차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다니 이보다 처절한 풍경이 또 있을까요? 한국팀 더그아웃 쪽에서 태블릿 화면에 푸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력 분석관이었어요. 박진우라는 30대 초반의 남자였죠. 화면에 호주 에이스 투수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평균 구속 155km, 슬라이더 회전수 2800rpm, 메이저리그 톱급 수치였어요. 박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게 관중석에서도 보였습니다.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더군요. 손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라도 저랬을 겁니다. 155km 직구에 메이저리그 톱급 변화구를 가진 투수진. 거기에 평균 신장 190cm의 피지컬. 한국의 남은 전력으로는 컨택조차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그때 리차드 스미스 디렉터가 한국 더그아웃 앞을 지나갔습니다. 손에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믹스커피였죠. 스미스가 한국 더그아웃 안을 힐끗 보더니 종이컵을 더그아웃 난간 위에 톡 올려놓았습니다. 한마디를 던졌어요. 마지막 추억이나 잘 만들어. 영어였지만 뉘앙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죠. 한국 스태프 한 명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미스는 이미 돌아서서 호주 벤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훈련 분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이미 수집이 끝난 상태였고 내일 경기 결과는 제 계산기 안에 확정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걸렸어요. 불펜 마운드 근처였습니다. 권상길이 리어카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모종삽이었습니다. 59살짜리 장비 반장이 최첨단 돔구장 한복판에서 모종삽을 들고 불펜 마운드에 흙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호주 선수들이 트랙맨 데이터를 확인하며 효율적으로 몸을 풀고 있는 바로 옆에서 늙은 반장이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대만 카메라맨이 즉시 렌즈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또 조롱거리가 생겼다는 듯이요. 권상길의 손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으로 흙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더군요.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과학적이고 정은대적이고 분석 가치가 전혀 없는 행위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신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는다고 155km 강속구를 칠 수 있습니까? 데이터가 잡아내지 못하는 변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프레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라운드 위로 호주의 은색 트랙맨 센서가 초록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맞은편 불펜 흙바닥 위에 웅크린 늙은 반장의 등이 보였습니다. 수백억짜리 기계와 흙투성이 모종삽, 어느 쪽이 이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만 인정하겠습니다.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본 권상길의 눈빛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흙을 쥔 손은 투박했지만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이미 찾아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상을 털어내듯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어요. 데이터에 없는 눈빛은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식 훈련이 끝나고 각 팀이 철수한 뒤 저는 도쿄돔 2층 분석실에 남아 내일 경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호주 에이스의 투구 궤적 데이터를 태블릿에 띄워놓고 변수를 하나하나 조정하는 중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분석실 유리창 너머로 그라운드에 불빛이 보였어요. 경기장 조명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누군가 불펜 마운드를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권상길이었어요. 바지 무릎이 흙투성이가 된 채 맨손으로 불펜 흙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광경의 연장이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옆에 대형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 야구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최소 80개에서 100개는 돼 보였어요. 호주 투수들이 연습 후 버린 공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연습구를 대체 왜 주워 담은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권상길이 비닐봉지에서 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실밥 부분에 코를 갖다 대더군요. 그러고는 돋보기를 꺼내 실밥에 묻은 흙을 들여다봤어요. 공을 돌려가며 이쪽 저쪽을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개를 확인하고 내려놓고 또 한 개를 집어들고 그 짓을 반복했어요. 미신의 수준을 넘어서 기행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도 느꼈습니다. 연구자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비합리적인 행동에도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 자체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분석실을 나와 그라운드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불펜 쪽으로 다가가자 권상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반응 없이 다시 공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제가 제이스테 수석 연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아마 관심 자체가 없었겠죠. 가까이 다가가서야 뭘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였어요. 야구공 실밥에 묻은 흙에 마모 자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마다 흙이 묻은 패턴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어떤 공은 실밥 오른쪽에만 흙이 묻어 있었고 어떤 공은 왼쪽이 더 달아 있었죠. 권상길이 그 차이를 돋보기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대칭 마모, 공이 마운드에서 릴리스될 때 투수의 손가락과 잔디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편차였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이게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트랙맨이 초당 240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투구, 궤적 데이터 앞에서
야구공에 묻은 흙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도쿄돔 구장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었겠죠. 권상길에게 뭐라고 일본어로 말했어요. 비인가 구역 출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상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관리인을 향해 쏘아 붙였습니다. 오늘 잔디 깎는 각도가 평소랑 다르잖아. 3mm 짧게 깎았어. 왜 바꿨어? 관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군요. 권상길이 일본어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기세와 손가락이 가리키는 잔디의 방향이 무슨 말인지 통역 없이도 전달되는 듯했어요. 관리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입을 다문 채 돌아서 나갔죠. 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상길이 다시 웅크려 앉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입을 벌려 허공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허공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는데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세하게 좌측으로 쏠리며 떨어졌습니다. 권상길의 눈이 그 궤적을 따라갔어요. 에어컨이었습니다. 3월 초 도쿄돔은 밀폐 구조 특성상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내부 공기가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그 건조한 바람이 구장 전체를 일정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권상길은 침의 낙하 궤적으로 그 미세한 기류 쏠림을 읽어낸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과학이 아니니까요. 그냥 경험에 기반한 감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한국팀 더그아웃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분석관이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화면에는 호주 에이스의 구종별 피안타율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낮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반장님, 호주 에이스의 슬라이더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톱 5%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 타자들의 슬라이더 컨택률은 12%예요. 수학적으로 컨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진우가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서를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보고서였죠. 저도 동일한 수치를 갖고 있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권상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진우의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내려다보더니 양손으로 보고서를 잡고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종이가 아니라 태블릿 화면에 띄운 보고서였는데 권상길은 화면이 아니라 박진우가 뽑아온 출력물을 찢은 겁니다. 찢긴 종이가 허공에서 흩날렸어요. 박진우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권상길이 다시 허공으로 침을 뱉었어요. 이번에는 박진우에게 보여주듯 천천히 뱉었습니다. 침이 또다시 좌측으로 쏠리며 떨어졌죠. 권상길이 그 낙하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에어컨 바람이 저쪽으로 쏠리고 있어. 이 안은 사막이야. 습도가 바닥이라고. 박진우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습도가 낮다는 게 대체 투수의 슬라이더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권상길이 불펜 마운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조잔디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어요. 마른 풀잎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극도의 건조함 때문에 잔디가 바싹 말라 있었던 거죠. 잔디가 말랐어. 디딤발이 미끄러져. 권상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분류해둔 야구공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실밥의 흙이 오른쪽으로만 쏠려 있는 공이 전체의 70%야. 투수가 디딤발을 딛는 순간 앞발이 2mm 미끄러진다는 증거라고. 직구는 상관없어. 문제는 변화구야.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 결정구로 던지는 슬라이더. 그놈이 미끄러짐 때문에 릴리스가 흔들려. 무조건 한가운데로 몰려 들어와. 저는 팔짱을 푼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상한 논리적 연결이 느껴졌어요. 건조한 에어컨 바람, 말라붙은 인조잔디, 디딤발의 미세한 미끄러짐, 릴리스 포인트의 흔들림, 변화구의 제구 붕괴. 각각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미세한 변수였지만 연쇄적으로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불펜 반대편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주 에이스가 야간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직구를 몇 개 던진 뒤 슬라이더 그립으로 전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팔이 휘둘러지고 공이 포수 밑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런데 릴리스 직후 호주 에이스의 앞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른 잔디 위에서 스파이크 친기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은 거예요. 몸이 아주 살짝 앞으로 쏠렸습니다. 공은 포수 밑으로 들어갔지만 궤적이 의도한 코너가 아니라 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어요.
호주 에이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마운드를 발로 긁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원인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다시 로진백을 집어들고 투구 준비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음 공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슬라이더를 던질 때마다 앞발이 미세하게 밀렸어요. 직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었습니다. 변화구는 직구보다 하체에 더 많은 토크가 걸리니까요. 디딤발에 가해지는 횡방향 힘이 커지는데 마른 잔디가 그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권상길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스톱워치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손을 가슴에 대고 있었어요. 자기 심장 박동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수의 릴리스 포인트부터 앞발이 미끄러지는 순간까지의 시간 간격을 재는 거였죠. 기계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요. 권상길이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0.1초. 잔디가 말라서 놈들의 앞발이 2mm 미끄러진다. 이 스트라이크 이후 변화구는 무조건 한가운데로 몰려 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고 뭔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제 위치에서 그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박진우의 표정이 변하는 건 보였습니다. 회의에서 경멸로, 경멸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경악으로 3초 만에 3번이 바뀌었어요. 저는 분석실로 돌아갔습니다. 에어컨 습도 변수를 제 시뮬레이션 모델에 넣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수백억 엔짜리 트랙맨이 잡아내지 못한 변수를 침을 뱉어서 찾아낸다는 발상 자체가 제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흑세사천으로 깨끗이 닫고 기존 계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97.3%. 한국은 내일 죽습니다. 분석실 유리창 너머로 권상길이 불펜 흙바닥에 몽단 견필로 뭔가를 끄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박진우가 옆에 쪼그려 앉아 그 낙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반장과 젊은 분석관이 흙바닥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3초쯤 바라보다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 분석 부스에 7시에 도착했어요. 태블릿을 켜고 최종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렸죠. 97.3%. 숫자는 밤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이유도 없었어요. 극세사천으로 화면을 닫고 보고서 출력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날 터였어요. 그런데 분석 부스 모니터에 도쿄돔 내부 CCTV 화면이 뜨고 있었습니다. 보안 관계자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피드였죠. 각 팀의 훈련 동선을 체크하기 위해 틀어둔 건데 한국팀 쪽 화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잡혔어요. 권상길이 카메라 사각지대를 골라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CTV 렌즈가 닿지 않는 복도 구석을 따라 걷더니 장비실 쪽으로 사라졌어요. 뒤를 따르는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문봉영과 김도영이었죠. 의도적이었어요. 카메라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당겼어요. 장비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세 사람이 사라졌죠.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연구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분석 부스를 나왔어요. 장비실은 도쿄돔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복도가 좁고 조명이 어두웠어요. 한국팀에 배정된 장비실은 가장 구석이었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장비 선반 사이에 권상길이 서 있었고 문복영과 김도영이 마주 보고 앉아 있었어요. 권상길의 손에 어젯밤 불펜에서 끄적인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몽단 견필로 그린 투구 궤적이었죠. 직선과 곡선이 얽혀 있었는데 곡선 끝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여기야. 권상길이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놈들의 변화구가 여기서 꺾여야 하는데 꺾이지 않아. 잔디가 말라서 디딤발이 밀리거든. 슬라이더든 커브든 유스트라이크 이후 결정구는 전부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와. 이건 실투가 아니야. 이 구장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함이야. 어젯밤 불펜에서 했던 말의 완성판이었어요. 호주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낙차 큰 변화구가 도쿄돔의 건조한 잔디와 만나는 순간 최악의 실투로 바뀐다. 0.1초의 미끄러짐이 만들어내는 치명적 빈틈. 권상길은 그걸 맨눈과 맨손으로 확정 지은 겁니다. 수백억짜리 트랙맨이 잡아내지 못한 변수를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 실투를 칠 수 있는 기술이 한국 타자들에게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155km 직구를 버텨내고
2스트라이크까지 몰린 상태에서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는 변화구를 정확히 때려낸다?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타자에게나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권상길이 선반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포였어요. 거친 눈에 공업용 사포. 그리고 문봉영의 배트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문봉영이 가방에서 배트를 꺼내 건넸습니다. 낡은 배트였어요.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손잡이 부분이 닳아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죠. 권상길이 사포를 배트 손잡이에 대고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가루가 허공에 흩날렸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양방향으로 수십 번을 긁었죠. 손잡이 표면이 거칠어졌어요. 매끄러운 코팅이 벗겨지고 나무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그 위에 송진을 꺼내 덧칠했어요. 평소 양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손잡이가 끈적끈적하게 변했죠. 손에 한번 쥐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마찰력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야구 장비의 기본 물리학을 거스르는 행위였거든요. 배트 손잡이는 적절한 매끄러움이 있어야 스윙 궤적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과도한 마찰은 손목 회전을 방해하고 타구 각도의 정밀성을 떨어뜨려요. 모든 메이저리그 타격 코치가 가르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권상길이 끈적이는 배트를 문보경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어퍼스윙 버려라. 문보경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퍼스윙은 현대 야구 타격의 절대 공식이었어요. 공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궤적, 홈런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스윙 메커니즘이죠. 메이저리그 전체가 이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끼로 내려찍어 위에서 아래로 잔디를 향해서 권상길이 손으로 궤적을 그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수직에 가까운 다운스윙이었습니다. 타격 역학의 모든 교과서가 부정하는 폼이었죠. 이걸로 홈런을 치겠다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다운스윙은 공을 위에서 내리눌러 땅볼을 만드는 궤적이에요. 장타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권상길의 논리는 달랐던 겁니다. 나중에야 이해했어요.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는 실투 변화구는 일반적인 스트라이크 존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그 높은 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면 배트의 무게가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실리면서 폭발적인 타구 속도가 만들어져요. 어퍼스윙으로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높은 실투를 다운스윙으로 지시기는 역발상이었던 겁니다. 김도영이 먼저 시범 스윙을 했습니다. 권상길이 지시한 대로 배트를 높이 들어 올리고 도끼를 내려치듯 수직으로 휘둘렀어요. 끈적이는 송진 덕에 배트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았죠. 배트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파열음이 터졌어요. 비좁은 장비실 벽이 울릴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23년간 야구를 분석하면서 들어본 스윙 소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파열음이었어요.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리가 크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해야 해요. 빈 스윙의 파열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장비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에서 기다리자 얼마 뒤 한국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에 올라가 보니 이정후가 타석에 서 있었어요. 스탠스를 잡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발 사이의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3cm는 줄어 보였죠. 타격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회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였어요. 기본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 센터로 돌아가 태블릿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포질로 배트를 망가뜨리고 어퍼스윙을 버리고 스탠스를 좁히고 한국 대표팀이 타격의 기본 역학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즉시 일본 야구협회 분석팀의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한국팀 자멸 확인. 내일 이후 한국 없는 대진표 확정 준비를 권고합니다. 제목은 그렇게 달았어요. 오후에 왕치엔이 대만 방송 생중계에서 한국의 훈련 장면을 틀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어요. 문봉영의 기형적인 다운스윙 폼이 화면에 잡혔죠. 왕치엔이 와규를 씹으며 웃었습니다. 저 엉터리 폼으로는 오늘 15번 삼진을 당할 겁니다. 스튜디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존 밀러에게도 영상이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호주 더그아웃 쪽을 지나가는데 밀러가 호주 배터리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에 문복영의 스윙 영상이 떠 있었죠. 밀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놈들 폼이 완전히 망가졌어.
첫 구부터 변화구로 농락해 삼진 행진이 될 거야. 호주 투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밀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타자들이 다운스윙으로 전환했으니 낮은 변화구에 속수무책일 거라는 계산이었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교과서대로라면요. 경기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최종 원고를 다듬고 있었어요. 경기 종료 직후 송고할 한국 탈락 확정 분석 기사였죠. 제목까지 미리 써놨습니다. 모니터에 한국 더그아웃 화면이 비치고 있었어요. 한국 타자들이 한 명씩 타석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배트가 보였어요. 사포질로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송진이 떡칠된 끈적이는 배트. 메이저리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흉물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 배트로 155km 강속구를 상대하겠다니. 그런데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을 때 문복영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잡혔습니다. 프로필 사진조차 없던 무명타자. 23년간 수만 명의 선수를 데이터로 분석해왔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흥분도 아니었어요. 이글거리는 도끼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덜너덜한 배트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숫자를 믿기로 했어요. 눈빛은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태블릿 화면을 극세사 천으로 한 번 더 닫고 97.3%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사망 시각은 오늘 저녁으로 확정돼 있었어요. 1회 초가 시작됐습니다. 도쿄돔 전광판에 양팀 라인업이 떴어요. 호주 선발은 에이스 브래들리. 평균 구속 155km에 슬라이더 회전수 2800rpm.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 대회 최상위권 투수였죠. 한국 1번 타자는 문복영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또다시 No Image 글자가 떴어요. 일본 관중석에서 킬킬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 모니터 앞에서 태블릿을 열고 실시간 기록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 저녁에 송고할 탈락 확정 기사의 도입부가 이미 머릿속에 완성돼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와인드업에 들어갔어요. 194cm의 거구가 마운드에서 압축됐다가 폭발하듯 팔을 휘둘렀습니다. 첫 구, 155km 포심 패스트볼이 바깥쪽 코너에 꽂혔어요. 문복영의 배트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1. 포수 미트가 펑 하고 울렸죠.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55km 직구를 첫 구부터 때려내는 타자는 메이저리그에도 많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공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글러브 안에서 그립을 바꾸는 게 보였어요. 슬라이더였죠. 존 밀러의 지시대로 첫 구부터 변화구로 농락하겠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브래들리의 팔이 다시 휘둘러졌어요.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발이 밀렸어요. 마른 인조잔디 위에서 스파이크 진기 그립을 잃었습니다. 2mm. 맨눈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미세한 흔들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2mm가 릴리스 포인트를 흔들었습니다. 슬라이더의 궤적이 바깥쪽 코너를 향해야 했는데 꺾이지 않았어요. 회전축이 틀어진 공이 한가운데를 향해 밋밋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권상길이 예언한 그대로였어요. 문복영이 움직였습니다. 어퍼스윙이 아니었어요. 배트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내려왔습니다. 도끼로 내려 찍는 폼. 어젯밤 장비실에서 본 그 기형적인 스윙 그대로였죠. 사포로 긁어낸 손잡이에 송진이 떡칠된 너덜너덜한 배트가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온 실투를 정확히 지시겼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어요. 장비실에서 들었던 그 파열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돔구장 천장까지 울리는 폭발이었어요.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포수가 미트를 닫기도 전에 하얀 점이 우중간 관중석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공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우중간 관중석 위를 지나 최상단에 꽂혔습니다. 430피트. 제 태블릿이 자동으로 비거리를 계산해 띄웠어요. 이번 대회 최장 비거리였습니다. 노 이미지 타자가 친 공이요. 도쿄돔이 얼어붙었습니다. 3만 5천 관중이 동시에 입을 다문 것 같았어요.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공기 자체가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관중석에서 한 초 전까지 터져나오던 킬킬거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문복영이 다이아몬드를 돌았습니다. 세리머니 같은 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베이스를 밟았죠. 1대0.
저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춰 있었어요. 기록을 입력해야 하는데 뭘 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연이라고 적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궤적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실투를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실투가 올 위치를 정확히 알고 기다렸다가 때린 타구였어요. 제 23년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연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의 결과로 패턴을 판단하는 건 통계학의 가장 초보적인 오류입니다. 표본이 하나인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타자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래들리의 슬라이더가 또다시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왔어요. 디딤발이 밀린 겁니다. 김도영의 배트가 같은 궤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끼 스윙, 파열음이 터졌어요. 공이 좌중간을 가르며 벽까지 굴렀습니다. 투루트. 1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았어요. 2대 0. 세 번째 타자 이정후. 좁혀진 스탠스로 타석에 섰습니다. 브래들리가 이번에는 직구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하지만 0볼 2스트라이크에서 결국 슬라이더를 꺼내 들었죠. 결정구니까요? 마무리는 변화구로 한다는 게 투수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슬라이더가 또 한가운데로 흘렀어요. 이정후의 배트가 정확히 받아쳤습니다. 우전 적시타. 3대 0. 프레스 센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제 옆에 앉은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뭐야, 브래들리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직구는 멀쩡했습니다. 변화구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확히 변화구만. 호주 더그아웃이 보였습니다. 존 밀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손에 들린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화면이 갈라지는 소리가 중계 마이크에 잡힐 정도였죠. 영어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구부터 변화구로 농락하라는 지시가 정확히 역으로 먹힌 겁니다. 한국 타자들은 변화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밀러는 자신의 지시가 상대의 함정에 정확히 빠져든 오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3회가 지나고 4회가 됐습니다. 브래들리가 교체됐어요.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디딤발이 밀렸고 변화구가 흘렀고 한국 타자들의 도끼 스윙이 그걸 지식였어요. 4대 0 스코어가 착착 올라갔습니다. 제 태블릿에서 시뮬레이션 숫자가 실시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승리 확률이 분 단위로 치솟고 있었죠. 5회 초였습니다. 문봉영이 다시 타석에 들어섰어요. 두 번째 타석이었죠. 호주 세 번째 투수가 마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직구 위주로 던지라는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1볼 2스트라이크. 결정구가 필요한 카운트에서 투수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변화구 그립을 잡았습니다. 슬라이더가 날아왔어요. 디딤발이 밀렸고 공이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문봉영의 배트가 내려왔어요. 적시타였습니다. 좌전을 가르는 타구가 외야 잔디를 굴렀고 2루 주자가 홈을 밟았어요. 5대 0.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멈춰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확률 계산기가 에러를 뿜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정해둔 변수 범위를 실제 경기 데이터가 벗어나 버린 겁니다.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없는 결과값이 입력된 거예요. 한국이 5회 만에 5점 차를 만들어낸다는 시나리오는 제 시스템 안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극세사 천을 꺼내 화면을 닦으려는데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울 수가 없었어요.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듭을 풀어 헤쳤어요. 태블릿을 거칠게 리부팅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한국의 승리 확률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경기 시작 전 2.7%였던 선이 급격한 곡선을 그리며 치솟고 있었습니다. 97.3%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307경기 연속 적중 기록이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프레스센터 모니터 하나가 대만 방송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왕치엔이 보였어요. 아까까지 와규를 씹으며 한국의 삼진 행진을 예언하던 해설위원,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왕치엔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음성은 끊겨 있었습니다. 생방송 사고였죠.
한국 더그아웃 쪽 화면이 잡혔습니다. 박진우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어젯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백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실시간 타구 데이터를 확인하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잡은 음성이 프레스센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3명의 타구 궤적이 전부 동일한 각도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컨택이에요. 설계된 컨택. 그 말이 프레스센터에 울려 퍼졌어요. 외신 기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리부팅된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치솟는 그래프선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가 풀린 채 어깨 위에 걸려 있었고 극세사천은 바닥에 떨어진 채였습니다. 5대0, 절대 불가능이라고 선언했던 5점 차가 전광판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제가 전 세계 앞에서 수학적 결함 수준의 불가능이라 못 박았던 숫자가 단 5회 만에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수백억 엔짜리 장비와 307경기의 기록이 흙을 비비고 침을 뱉고 사포로 배트를 긁은 59살짜리 늙은 반장에게 박살나고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가 흐릿했어요. 닦아야 했지만 극세사천을 주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전광판의 5대0이 붉게 번져 보였어요. 5회 말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발 투수 손주영이 마운드에 올랐어요. 5이닝 무실점. 완벽한 호투였죠. 제 시뮬레이션에서도 한국 선발의 5이닝 무실점은 가장 낮은 확률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5대0이라는 스코어가 전광판에 박혀 있는 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영이 6회를 준비하는 투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공, 바깥쪽 코너에 직구가 꽂혔습니다. 두 번째 공, 체인지업이 낮게 빠졌어요. 세 번째 공이었습니다. 팔을 휘두르는 순간 손주영의 동작이 멈췄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팔이 내려가질 않은 겁니다. 팔꿈치를 부여잡았어요. 글러브가 마운드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접혔어요. 손주영이 마운드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웅성거렸어요.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한국 더그아웃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구급 상자를 든 권상길이었습니다. 59살의 장비 반장이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마운드까지 전력 질주했죠. 손주영의 팔꿈치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 봤지만 손주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게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결국 들것이 나왔어요. 손주영이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리부팅 이후 멈춰 있던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선발 투수 강판, 불펜 가동, 한국의 남은 불펜 투수들의 데이터를 입력하자 그래프가 즉시 반응했어요. 치솟던 한국의 승리 확률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선발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급하게 올라가는 구원 투수는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일 테고 도쿄돔 마운드의 감각도 없을 겁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97.3%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불펜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어요. 이름을 확인해보니 제 데이터베이스에 거의 기록이 없는 중계 투수였습니다. 첫 번째 투구, 직구가 높게 떴어요. 몸이 안 풀린 게 분명했죠. 호주 3번 타자가 기다렸다는 듯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쩡 하는 금속성 타격음이 도쿄돔을 울렸어요. 공이 좌중간 관중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솔로 홈런이었어요. 5대1,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호주 더그아웃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존 밀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태블릿은 어디서 구했는지 다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는 프레스센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5점 차. 한국이 8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었죠. 1점을 내준 순간 그 조건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아직 4점 차였지만 불펜의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 실점은 시간 문제였어요. 6회 초에 한국이 1점을 보탰습니다. 6대1 안도할 수 있는 점수차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불펜 투수의 구속이 이닝마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이닝 147km였던 직구가 7회에는 142km로 내려앉았어요.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선발 손주영이 남은 이닝을 책임졌어야 할 불펜의 부담이 남은 투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8회 말이었습니다. 호주 타선이 다시 불을 뿜었어요. 1사 2루 상황에서 빗맞은 타구가 1루수 글러브를 스쳤습니다. 공이 어중간하게 우측 파울라인을 따라 굴렀어요. 2루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6대2 투어, 점수차가 4점으로 줄었어요. 그 순간 프레스 센터 한쪽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차드 스미스 디렉터였어요. 아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스코어가 줄어들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대만과 일본의 8강 대진표 홍보물이었어요. 한국이 탈락하고 대만이 진출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둔 인쇄물이었죠. 어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다시 꺼낸 겁니다. 스미스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프레스센터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어요. 제 옆에 앉은 미국 기자가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한국의 돌풍은 여기까지라는 문장이 쳐지고 있었어요. 1시간 전까지 충격에 빠져 있던 기자들이 한국의 불펜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왕치엔의 대만 방송이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5회 이후 죽어있던 왕치엔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핏대를 세우며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깔렸죠. 낡은 배트로 친 홈런은 그저 바람을 탄 우연일 뿐. 한국은 무너집니다. 스튜디오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전에 고기를 뱉어내며 말을 잃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저도 정신을 추슬렀어요. 태블릿을 집어들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극세사 천을 주워 화면을 닦았어요. 불펜의 잔여 체력, 이닝별 구속 감소율, 호주 타선의 후반기 장타율.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불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추가 실점 없이 9회까지 버틴다는 건 다시 제 시스템 밖의 시나리오가 되고 있었죠. 일본 야구 기자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시노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불펜의 평균 자책점을 볼 때 대량 실점은 시간 문제입니다. 5점 차 조건은 사실상 불가능 영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일본 언론의 확정 기사를 지시하는 코멘트였어요. 목소리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아까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손이 떨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5점 차가 무너진 순간 제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다시 제 편이었어요. 한국 기자석 쪽을 훑어봤습니다. 최민철이 보였어요. 30년 차 베테랑 기자.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항의했다가 비웃음 세례를 맞았던 사람이죠. 지금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빼곡히 떠 있었어요. 한국 인터넷 게시판이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대부분이 비난이었을 겁니다. 투수 교체가 왜 이렇게 늦었냐. 감독이 경기를 말아먹고 있다. 이러다 또 4연속 탈락이다. 팬들의 분노가 화면 가득 쏟아지고 있었어요. 최민철의 주먹이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모니터를 부술듯이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죠. 저는 시선을 거뒀어요. 한국 기자의 감정 따위는 분석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6대 9는 4점 차. 한국이 8강에 가려면 5점 차가 필요했어요. 1점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불펜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9회가 남아 있었지만 제 계산으로는 추가 득점보다 추가 실점이 먼저 올 확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단 한 점만 더 내어주면 점수차는 3점으로 줄어들고 그 순간 한국의 8강 진출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 점을 더 뽑아내면 5점 차가 복원되지만 지쳐 빠진 타선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태블릿에 최종 코멘트를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돌풍은 선발 투수의 부상과 함께 종료되었다. 불펜의 체력 소진으로 9회 이전에 추가 실점이 발생할 것이며 5점 차 조건의 재충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코멘트를 일본 야구협회 분석팀과 주요 외신에 동시 송고할 준비를 마쳤어요. 모니터 속 도쿄돔 그라운드 위에서 한국 투수가 로진백을 집어 들고 있었습니다. 구속은 떨어져 있었고 어깨는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운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불펜 흙바닥에 몽당 연필로 뭔가를 끄적이던 권상길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늙은 반장이 아직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통계 모델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9회 초가 시작됐습니다. 6대 Q, 한국은 5점 차를 만들어야 했어요. 1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송고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고 마지막 이닝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통계적 호기심이었습니다. 2.7%의 잔해가 어떤 모양으로 부서지는지 기록해두는 것도 연구자의 의무니까요. 한국 7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안현민. 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거의 없는 선수였습니다. 체구도 작았어요. 호주 마무리 투수의 150km, 직구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죠. 하지만 타석에 들어선 안현민의 눈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타석 안에서 발을 비비며 흙을 고르는 동작이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어요. 권상길에게 배운 동작이었을 겁니다. 1사 1루 3루. 앞선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회였어요. 안현민이 배트를 높이 들었습니다. 호주 마무리가 와인드업에 들어갔어요. 직구가 날아왔습니다. 바깥쪽 높은 공이었죠. 안현민이 배트를 휘둘렀어요. 도끼 스윙은 아니었습니다. 배트가 공 아래를 살짝 걷어냈어요. 공이 높이 떴습니다. 우측 외야 쪽으로 깊었어요. 외야수가 뒤로 물러서며 잡았습니다. 아웃! 하지만 태그업이 가능한 깊이였어요. 3루 주자가 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외야수의 송구가 포수 밑으로 날아왔어요. 주자가 슬라이딩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죠. 심판의 팔이 양쪽으로 쫙 펼쳐졌어요. 세이프. 7대2.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희생플라이. 사력을 다한 한 타석에서 쥐어짜낸 1점이었어요. 안현민이 더그아웃으로 돌아오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5점 차가 복원됐습니다. 7대2. 한국이 8강에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다시 충족된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이 남아 있었어요. 2실점이야. 지금 정확히 2실점이었습니다. 9회 말을 무실점으로 막아야 했어요. 단 한 점이라도 더 내어주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한국 불펜의 잔여 체력, 호주 9회 말 타선 구성, 이닝별 피안타율. 데이터가 뱉어낸 결과는 명확했어요. 9회 말 무실점 확률 34%. 3번 중 2번은 실점한다는 뜻이었죠. 여전히 한국에게 불리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한국 더그아웃 화면이 잡혔어요.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권상길이 더그아웃 벤치의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주민했죠. 흙이었어요. 도쿄돔 그라운드의 인조잔디를 맨손으로 비벼서 만든 흙가루. 권상길이 더그아웃 바닥에 그걸 뿌리며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비 위치도였어요. 손가락으로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각 포지션의 위치를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들의 위치가 이상했어요. 유격수와 이루수의 위치가 통상적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측으로 편향돼 있었죠. 제가 보기에 5발자국은 이동한 것 같았어요. 메이저리그의 어떤 수비 시프트 데이터에도 존재하지 않는 배치였습니다. 권상길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흙가루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후가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글러브를 고쳐 끼웠어요. 어깨가 빠질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아까 중계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닝 사이사이에 어깨를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리는 장면이 수차례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후의 눈에는 통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빛이었습니다. 9회 말이 시작됐어요. 한국 마무리 투수 조병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젊은 투수였어요. 어깨가 잔뜩 경직돼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한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야 한국 야구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로진백을 짚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더그아웃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노경은이었어요. 42살의 최고령 투수. 마운드 위에 조병현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조병현의 어깨를 잡았어요. 입이 움직였습니다. 구장 소음에 묻혀 마이크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뒤는 목숨 걸고 막을 테니
넌 한가운데로 돌직구만 박아. 조병현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로진백을 힘있게 쥐었어요. 노경은이 더그아웃으로 돌아갔습니다. 59살짜리 장비반장과 42살짜리 노장투수가 26살 마무리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장면이었죠. 첫 번째 타자 조병현이 와인드업에 들어갔어요. 돌직구가 한가운데로 꽂혔습니다. 노경은이 시킨 그대로였죠. 호주 타자가 헛스윙했어요. 폴. 두 번째 공도 돌직구. 바깥쪽 코너. 스트라이크. 세 번째 공. 또 돌직구. 호주 타자의 배트가 공을 걷어냈지만 힘없는 땅볼이 유격수 정면으로 굴렀어요. 원아웃. 하지만 두 번째 타자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볼넷이었어요. 조병현의 직구 4개 중 3개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습니다. 긴장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무사히루. 도쿄돔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호주 응원단 쪽에서 함성이 커졌습니다. 한 점만 더. 한 점만 더 나오면 한국은 끝이니까요. 세 번째 타자가 들어섰어요. 호주 5번 타자. 이번 대회 장타율 2위의 강타자였습니다. 우타자였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우중간 장타 비율이 47%에 달하는 당겨치기 전문 슬러거였어요. 통상적인 수비 시프트라면 좌측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타자의 당겨치기는 좌측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한국 수비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격수와 이루수가 이동했습니다. 좌측이 아니었어요. 우측으로 갔습니다. 5발자국. 권상길이 흙바닥에 그린 쥐도 그대로였어요.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배치였습니다. 우타자의 당겨치기에 대비해야 할 유격수가 우측으로 빠지면 좌측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자살 행위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쥔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체 무슨 계산인 겁니까? 호주 강타자가 당겨치면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권상길이 경기를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병현이 투구했어요. 돌직구, 한가운데. 호주 강타자의 배트가 회전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금속성 타격음이 도쿄돔을 울렸죠. 총알 같은 타구가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장타성 타구였어요. 1루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우중간. 한국 수비진이 우측으로 이동해 있던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이정후가 움직였어요. 권상길의 지시대로 우측으로 미리 옮겨 서 있던 이정후가 타구가 터지는 순간 몸을 날렸습니다. 마른 인조잔디 위에서 스파이크가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이정후는 그 미끄러짐을 이용했습니다. 빙판 위를 활주하듯 잔디 표면을 타고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글러브가 뻗었습니다. 총알처럼 날아가던 타구가 글러브 웹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슈퍼캐치였습니다. 도쿄돔이 정지했어요. 4만 5천 관중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정후가 잔디 위에 미끄러진 채 글러브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판이 아웃을 선언했죠. 투아웃. 1루 주자가 귀루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중간 장타. 제 데이터대로라면 안타가 맞았습니다. 빠져나갔어야 할 타구가 글러브에 잡혔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후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미리. 처음부터 권상길이 보낸 자리에 프레스센터 반대편에서 영어 비명이 들렸어요. 존 밀러였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오 마이 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데이터를 거스르는 수비 배치가 타구를 정확히 집어삼킨 걸 직접 목격한 겁니다. 마지막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어요. 조병현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돌직구, 바깥쪽 낮게. 호주 타자의 배트가 공을 걷어냈어요. 땅볼이 유격수 쪽으로 굴렀습니다. 유격수가 잡아 1루로 던졌어요. 아웃, 3아웃. 경기 종료. 전광판에 최종 스코어가 박혔습니다. 7대2 5점 차, 2실점. 한국의 8강 진출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 숫자였어요. 수학적 결함 수준의 불가능이라고 제가 직접 선언했던 바로 그 숫자가 전광판 위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더그아웃이 터졌어요.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조병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노경은이 달려가 조병현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정후가 글러브를 벗어 던지며 합류했죠. 그 아래쪽에서 너덜너덜한 바람막이를 입은 59살의 장비반장이 더그아웃 난간에 기대에 서 있었어요.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흑투성이 손을 바지에 닦으며 모니터 하나가 대만 방송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왕치엔의 해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왕치엔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석이 텅 비어 있었죠. 쥐 죽은 듯한 정적만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97.3%가 찍힌 보고서가 아직 열려 있었어요. 극세사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닦으려다 멈췄어요. 닦아서 지워지는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프레스센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307경기 연속 적중이라는 기록이 이 도쿄돔에서 끝났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전 세계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해야 했어요. 야구를 흙에서 재설계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문장이었어요.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접혔어요. 프레스센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간 숫자로만 야구를 해부해온 사람이 흑투성이 손바닥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전광판의 7대2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레스센터는 전쟁터였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들기고 전화기를 부여잡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난리가 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까 주저앉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97.3%가 찍힌 보고서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닫아야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 모니터 하나가 대만 방송을 비추고 있었어요. 왕치엔의 생방송이었는데 화면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시청자 신고가 폭주한 겁니다. 한국 야구 장례식을 축하한다며 와규를 구워 먹고 양로 원인이 엉터리 포민이 조롱을 퍼부었던 생방송이 분노한 시청자들의 신고로 강제 종료된 거였죠. 화면이 컬러바로 전환됐어요. 잠시 뒤 다른 모니터에 대만 대표팀 숙소 앞 화면이 떴습니다. 대만 선수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도망치듯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한국이 8강에 진출하면서 대만의 8강행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때 프레스센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리차드 스미스 디렉터였습니다. 어제 한국 관계자에게 서울행 귀국 비행기 티켓을 던져주었던 사람이죠. 1시간 전에는 대만과 일본의 8강 대진표, 홍보물을 다시 꺼내들며 쾌재를 불렀던 바로 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스미스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프레스센터 전체에 울렸습니다. 인쇄소, 지금 당장 모든 대진표에 대만 빼고 케이오레아바가 전부 다 지금 당장. 스미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국의 8강 탈락을 전제로 짜여 있던 모든 대진표가 휴지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야구의 사망 선고를 기정사실로 만들려 했던 세력이 전광판의 7대 이웃 앞에서 스스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스미스가 전화를 끊고 프레스센터를 빠져나갔어요. 아까 한국 관계자에게 건넸던 봉투를 회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미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겠죠. 모니터가 하나 더 바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였어요. 메인 화면에 얼굴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문봉영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노 이미지로 등록돼 있던 바로 그 무명 타자. 4프 30피트 홈런의 주인공 사진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미국 기자 한 명이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어요. 스카우터들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문봉영. 연락처 아는 사람? 프레스센터 곳곳에서 문봉영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프로필 사진조차 없던 타자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야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 97.3% 보고서에서 변수로조차 취급받지 못했던 이름이요. 프레스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국 더그아웃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그아웃 입구에 박진우 분석관이 서 있었어요. 그 앞에 권상길이 있었죠. 박진우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 완벽한 직각이었어요. 반장님의 눈이 제 100억짜리 데이터보다 정확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기 전까지 권상길의 흑 분석을 미신 취급하며 무시했던 엘리트 분석관이
늙은 장비 반장 앞에서 허리를 접은 겁니다. 권상길이 박진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툭.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벽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극세사 천이 주머니 안에서 구겨져 있었어요. 23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화면 닫기 습관이 그 순간만큼은 손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3월 12일. 저는 도쿄돔 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았어요. 연구자의 습관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록되지 않은 패배의 현장을 눈으로라도 확인해두고 싶었죠. 그라운드 한쪽에 낯익은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사라 젠킨스, WBSC 글로벌 보급 사무총장이었어요. 50살의 미국인 여성으로 세계 야구 보급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손에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흙 자국이 묻어 있었죠. 권상길의 수첩이었습니다. 젠킨스가 수첩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어요. 몽단 연필로 끄적인 투구 궤적, 잔디 습도 메모, 수비 위치도. 한국어와 숫자가 뒤섞인 낙서 같은 기록이었죠. 젠킨스가 옆에 선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WBSC 공식 위기 대처 전술 교본으로 등재시켜. 서양의 체격과 자본에 밀려서 야구를 포기하려는 나라들이 있어. 이 수첩이 그 나라들한테 바이블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어요. 흙 묻은 낡은 수첩 하나가 세계 야구의 공식 교본이 된다. 수백억짜리 트랙맨 장비가 아니라 모종삽과 돋보기와 몽당 연필로 채운 수첩이요. 젠킨스가 수첩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룰을 만들었어. 그 문장이 텅 빈 도쿄돔에 울렸어요. 프레스센터로 돌아오자 최민철 기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키보드를 치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화면에 기사 제목이 보였죠. 3%의 기적, 한국 야구의 도끼는 죽지 않는다. 30년 차 베테랑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쓰는 칼럼이었습니다.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의 비웃음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바로 그 남자가 지금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자판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도쿄돔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한국 선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양팔을 쫙 벌리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전세기 세리머니였죠. 에이스가 빠진 자리를 흙먼지와 도끼로 채운 사람들이 세계 무대의 다음 관문을 향해 축배를 올리고 있었어요. 나리타 공항 활주로에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전망대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한국 대표팀이 탑승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권상길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낡은 바람막이에 흙 묻은 작업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수첩은 이미 젠킨스에게 넘어갔으니까요. 빈손으로 전세기 계단을 올라가는 59살의 등이 보였어요. 전세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어요. 마이애미를 향해. 저는 전망대 유리창에 손을 짚은 채 기체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극세사 천을 꺼냈어요. 구겨진 천을 펼쳐들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닦으려다 멈췄어요. 대신 전망대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전세기가 사라진 하늘이 투명하게 드러났죠. 23년간 저는 야구를 숫자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땀과 도끼는 수학적 오차일 뿐이라고 확신했어요. 307경기가 그 증거였죠. 하지만 308번째 경기에서 흑투성이 손바닥 하나가 그 모든 수식을 찢어버렸습니다. 기계가 과거의 결과를 뱉는 동안 그 늙은 반장은 다가올 원인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흙에서 전망대를 내려왔습니다. 공항 로비에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전 세계 스포츠 뉴스가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쿄돔의 7대 2,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이 깔려 있었죠. 프로필 사진조차 없던 무명들이 세계를 뒤집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극세사 천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닦아야 할 건 태블릿 화면이 아니라 제 23년의 확신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